네, 오늘 균형 발전에 대해서 오랜 연륜과 경력을 지니신 영남대학교 권진욱 교수님을 좌장으로 오늘 전문가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문가 토크는요, 본 행사 부제인 도시의 자연을 심다를 바탕으로 생태 도시, 탄소 중립, 공원 녹지, 청정 해양, 그린 인프라, 도시 재생 등 오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로컬 문화와 산업 활성을 위한 균형 발전 정책의 방향 모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지금부터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각 분야 전문가님의 좋은 고견과 방청객의 의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좌장으로 선출된 영남대학교 권진욱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주워 들었는데요. 우선 저희가 배정받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 앞에 이제 연단에 계신 분들이 어떤 목적과 의도로 이렇게 토론문을 작성하셨는지 그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듣고 그 다음에 플로어 계신 분들 조금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좌장을 맡은 관계로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제 옆에 앉아 계신 울산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의 이상현님 의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기 울산연구원에 근무하는 이상현입니다. 이 토론 글을 이렇게 쓰고 이걸 다 다시 제가 읽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서 이제 이정학 교수님께서 우리 울산의 어떤 약간 드라마틱한 그런 공해 도시에서 이 생태 도시, 환경 도시로 가게 된 그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여기에 있는 토론글도 그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울산이라는 도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견인을 하는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약 한 50년 가까이의 압축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장의 이면에는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거는 어느 도시든지 다 겪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 선진국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도시의 근대화를 우리는 50년 만에 해냈기 때문에 그 많은 아픔들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울산이라는 도시가 과거로 돌아가면은 우리 삼포계양 이래가지고 연포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게 울산의 동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경제 성장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했고, 또 그걸 극복하는 환경 도시로의 어떤 변화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생태도시, 에코폴리스, 다음 태화강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지만, 제가 부끄럽지만 에코폴리스나 태화강 마스터 플랜의 연구 책임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작품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 보고서를 제가 다 만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 울산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변모했다는 것이, 제가 울산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데 조금은 보탬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저도 맨날 매번 이렇게 생태도시 얘기를 하게 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울산의 생태도시는 제가 과거에 에코폴리스 울산 계획을 수립할 때에 생태도시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죠. 뭐가 생태도시냐.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인데, 해외의 사례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같은 것도 우리가 생태도시라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30% 이상 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생태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의 키타큐슈도 환경도시라 그럽니다. 그거는 과거에 7강이나 석유화학단지에서 오염된 도시를 환경도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은 생태도시를 만들 때에 울산형 생태도시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울산형 생태도시의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서 선진국의 도시에 걸맞는 환경 기준치를 달성하는 것을 제1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이 대표적인 태화강인데, 태화강이 11ppm이 넘었습니다. BOD 기준. 그게 6등급이죠. 지금 태화강이 1등급 2ppm 이하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도
도시마천이 EPPM 이하로 관리되는 하천은 거의 없습니다. 뭐 대구의 금호강도 있고 부산의 수영강도 있고 EPPM 이하로 관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도시하천 사업의 롤모델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개념으로 제가 보시면 되고,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과거의 어떤 그 성공 스토리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과거의 공해 도시들이 겪었던 과정들이 관광도시, 문화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빌바오라든가 뭐 미리하펜이라든가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과거의 철강이라든가 조선산업으로 했던 도시들이 전부 다 관광 문화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울산도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을 소위 말하는 문화 허브의 중심 지역으로 만들어서 대표적인 노잼 도시라 그러는데 꿀잼 도시로 만드는 계획들을 지금 울산시에서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 토론글에 그렇게 좀 된 거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우성님 그 울산 생명의 숲에서 오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그 이상현님이 그 에코폴리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고 조금 연결해서 지금 토론문 내용이 산림순환 경영을 통한 울창한 울산 만들기인데 에코폴리스로 울산이 더 거듭나기 위해서 산림순환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작성하신 원고 중심으로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울산 생명숲의 김우성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숲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울산을 주로 산업도시로 많이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녹지 비율이나 도시숲 면적률이 전국 특별시나 광역시 중에 1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녹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고요. 울산 면적의 약 70%가 울주군인데 울주군의 대부분이 숲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의 균형 발전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숲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토의 64%가 산림이고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자체가 대면적의 산림과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숲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들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숲은 우리에게 국토 보전이나 수자원 함양, 기후위기 대응, 생물 서식지 제공과 같은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림 경영과 관리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거대한 불가능의 영역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요. 먼저 어떤 나무를 베고 어떤 나무를 남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현장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숲에서 나무를 심고 속가배기나 가지치기, 목재 수확까지 수행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근로자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베어낸 나무는 이제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에 관한 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목재를 꺼낼 수 있는 임도나 작업로의 개설이나 집재, 운반을 위한 수학공학적 방법에 관한 정립이 필요하고요. 운송의 영역은 가장 거대한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베어낸 나무를 운반하기 위해서 트럭에 싣는 순간 운송비가 목재 가격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송 비용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확한 목재를 지역 내에서 가공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베어낸 목재를 어디에 써야 될지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국내산 목재 자급률은 20% 안팎입니다. 수확한 나무의 대부분은 화력발전소나 계열 난방의 연료로 소진이 되고요. 우리는 이제 나무로 집을 짓지도 않고 가구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목재의 수요처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부분 수입산 목재를 이용을 하고요. 수요처와 공급처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고민은 우리가 숲을 경영하는 행위가 과연 돈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돈이 된다면 지속 가능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목재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돈이 안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숲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가 꼭 필요한 영역이라면 이 문제를 국가의 공공사업이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됩니다.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쌀 가격을 유지해주고 공익직불제 같은 제도를 통해서 소득을 보전을 해줍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농업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숲
또한 우리에게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을 하고요. 숲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가 자명하다면 지속 가능한 숲을 위한 마중물격의 정책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도시숲과 관련된 부분은 부산대 김동필 교수님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려주셔서 좀 줄일 거고요. 현재 울산시 북구에서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숲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낭만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광주 푸른길의 사례처럼 폐선 부지가 숲으로 바뀌게 되면 도시의 그린 인프라로서 아주 커다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폐선 부지는 19개 지자체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산시 북구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 두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기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도시숲법에 기반해서 도시숲 지원센터를 지정을 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올바른 방식의 묘목 생산과 옮겨 심기, 수목 관리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고요. 뒤에 부분은 좀 생태계 부분은 좀 빼고 마무리를 하면 서울 사람이 아닌 우리는 숲이 가까이에서 굉장히 낮은 밀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역의 숲에서 생산된 목재를 지역 사람들의 손으로 또한 지역에 필요한 방식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공간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산림 자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의 영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거대한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이 불가능의 벽은 정부나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 기업과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연찮게도 그 토론하시는 분들의 그 스케일의 범위가 아주 큰 도시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 세 번째 그 윤진옥님은 아마 그 문화 경관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이라 지금 여기 보시면 생태 도시로의 도시 재생이라는 제목으로 토론문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재미있는 글귀가 가나자와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다 생태도시를 간다고 했을 때 가나자와 사례를 조금 들어서 울산만이 조금 어떻게 하면 조금 특별한 모습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소개받은 윤진옥입니다. 저는 울산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사회 교과서에 실려있던 그림이 연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공업도시 울산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이 늘어서 있고 그다음에 굴뚝이 서 있고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 대표적인 도시가 울산으로 이제 그렇게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었는데, 그런 그 이미지가 어느 순간 지금 싹 페이드 아웃되고 지금 태화강이라는 국가정원, 그다음에 생태도시라는 새로운 이슈로 지금 핫한 그런 지역이 돼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세월이 무상하다는 느낌과 함께 직접 여기 와서 그 태화강의 그 발전, 새로 거듭난 그런 모습도 그 설명 듣고 나니까 상당히 그 찬사를 보내고 싶고, 여기 기여하신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계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울산 태화강이 거듭나고 또 울산시가 또 생태 도시로 이제 거듭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앞에 이제 두 분께서 그 기조 강연으로 생태 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그 거시적인 그런 이야기와 또 그다음 미시적인 이야기 둘 다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좀 거시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이제 가나자와는 이따가 얘기하고요. 거시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지금 뭐 수도권에서처럼 우리나라 이제 도시개발 신도시 1기로 쳐지는 분당부터 해가지고 지금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 재개발 논의가 이제 한참 핫하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지금 더군다나 또 다른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인 문제로 인구 감소가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저출산 문제 이렇게 크게 이제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국가 뭐 전체 미래로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태도시로 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게 또 다른 기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수많은 재개발이 일어나고
또 지금 기존의 주택에서 또 노후화된 주택에서 새로 이제 옮겨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인구 감소라는 걸 거친다면 1인 가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는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는 땅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땅들은 다시 녹지로 자연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그 지자체에서 도시 기본 계획이나 도시 관리 계획에 미리 진단하고 그러한 방향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미시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 이제 가나자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태화강도 그렇지만 큰 강줄기는 지금 많이 살렸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가 정원까지 조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자연으로 이제 되돌린 상황인데, 제가 그 십수년 전에 가나자와의 그 경관협정 연구 때문에 갔던 곳에서 의외의 그 상황을 발견을 했거든요. 일본이 하면 그 하루에도 여러 차례 비가 오고 굉장히 이렇게 습한 그런 지역이고 물이 풍부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자와 변방의 그 주변 지역에 갔을 때 농촌 마을에 산에 그 진짜 그냥 그 비가 금방 왔는지 운무가 가득하고 앞에 큰 우리 태화강만큼의 큰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마을에 딱 들어서자마자 보였던 것이 작은 물길이었거든요. 그냥 도섭지 정도 되는, 도섭지라는 것은 이렇게 무릎 아래로 들어가 이렇게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이제 도랑 같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 도섭지가 마을 안에 계속 구불구불하게 연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이 많고 흔한데 왜 이거를 했냐, 농업용수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 물을 많이 저장하고 흘려보내는, 그리고 마을의 공기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그렇게 많이 만들었고, 또 용수 보존 조례라는 것까지 있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관협정 조례를 찾으러 갔다가 용수 보존 조례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야 이런 그 좋은 물을 우리도 물 부족 국가로 지금 한참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생태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녹색의 공간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게 또 물이거든요. 이 물들을 많이 지면에서 담고, 그렇게 그 태화강 예를 들자면 이 태화강으로 흘러드는 그 물들이 그 동맥과 같은 태화강에 연결된 그런 그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계속 깨끗한 물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또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빗물이 그냥 들어온다면 오염수일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앞에 발제하신 분들 중에 빗물 정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변에 그 빗물 정원을 많이 이제 그 길게 이어지는 그런 그 빗물 정원이 이어진다면, 그 빗물 정원이 이 그 우수들을 일부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태화강으로 흘러든다면 지속적으로 정말 생태적으로 우수한 그런 강으로 계속 그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뭐 빗물 정원, 그다음에 가로형 공원 이런 것들이 앞서 발제하신 그 뭐 방제 공원도 좋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 단지마다 연결되는 방제 공원 형태든 선형 공원 형태든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돼서 생태 녹지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빗물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또 시민들도 참여하는 그런 그 활동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 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울산에는 이제 거점 녹지는 어느 정도 많이 조성이 됐지만, 그런 거점 녹지가 마을 단위에서 조금 작은 생활권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선적인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제목이 탄소 중립을 위한 슬기로운 가드닝이라는 토론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드닝을 해서 탄소 중립이 어떻게 될까? 탄소 중립은 저 위에 계시는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추상적으로 외치는 용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가드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수목원조언관리원의 노회은 센터장입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소 중립은 제가 살면서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한국수목원조언관리원이라는 기관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산림청이랑 전국에 그 많은 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박사님께서 울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울산은 국가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랑 같이 하는 생활 정원도 매년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정원 작가가 매칭이 돼가지고 정원을 만드는 정원 드림도 지금 매년 꾸준히 하고 계시고 하여튼 정원 저 입장에서는 정원의 도시인데 이 많은 정원을 만들면서 예전에는 이제 교육적인 목적 혹은 뭐 휴양 공간 제공 그다음 녹색 인프라 제공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까지 이제 미세먼지 저감 뭐 이런 게 이제 정원을 만들 때 주요 이슈였는데 작년부터는 그 교수님 말씀하신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예산을 집행하시니까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이제 탄소 중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지 그 사업이 유지가 된다는 여기까지만 말씀 대강 드리면 예, 그런 이슈가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탄소 중립을 위한 슬기로운 가드닝과 탄소 정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국의 RHS에서는 지금 똑같은 비슷한 제목으로 몇 년 전부터 이미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정원을 가꾸면서 몇몇 가드닝 활동이 어떻게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냐. 근데 물론 미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는 정원을 만들 때도 탄소 흡수원 중에 나무가 가장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흡수력이 높은 수종 위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원에는 예쁜 나무 위주로 내 마음에 드는 나무 위주로 심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설계를 할 때도 근데 이제는 정원에 들어가는 나무조차도 얘가 흡수력이 얼마나 높은지부터 봐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토양을 개량할 때도 뭐 최근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바이오차라는 소재를 이제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다른 소재로 이렇게 토양을 개량했는데 이제는 바이오차를 활용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이제 멀칭 재료로도 바이오차를 권장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들어갈 때도 목재 시설물을 또 권장하는데 그 목재도 아까 여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산 목재 위주로 해서 정원에 활용을 하면 이제 또 탄소 저장이나 중립에 기여를 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로 따지면 조림을 하거나 큰 거대한 숲을 만드는 게 도시숲 같은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겠지만 정원은 그거에 비해서 면적이나 규모는 작지만 반대로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까이 작은 공간이라 지금 현재 정원을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활동을 진행을 하면 좀 미비하지만 탄소 중립이랑 이런 거에 탄소 저감에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발제문을 급하게 내고 코로나 결국 걸려서 그 격리에 들어갔거든요. 탄소 격리가 아니고 제가 자가 격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오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급하게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좌장으로 이끌어주시고 계신 권진욱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 생태 공간이 시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심미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녹지 공간 설계에서 이런 요인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질문하셨나요? 지금 아마 유튜브로도 청취하고 계셔서 네, 그런 그 과거에는 우리가 녹지 공간을 만들 때 뭐 풍경식으로 만들 것이냐 혹은 정형식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코스메틱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화장하는 것처럼 공간을 만드는 그런데 이제 집중을 했는데 오늘날 지금 여기 오늘만 해도 제기되는 화두만 보더라도 탄소 중립이라든지 스마트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이제 미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녹지 공간을 만드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녹지 공간을 조성할 때는 이제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 세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다양성과 복잡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다양성도 확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양성도 우리가 향후에 그런 녹지 공간을 다루는 그 녹지 공간에서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적인 녹지를 조성은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탄력적인 공간 조성이, 조금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시각적인 미적 기준에 의해서 공간을 만드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질문 전에 제 토론문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제가 도시의 자연을 심다라는 전체 주제였는데 어떻게 심을까 고민을 하다가 외국 사례를 이렇게 봤어요. 사례를 보다 보니까 정원도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론문 첫 번째 보면 정원도시가 어떻게 생겨났고 과거에는 어떤 개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를 요약한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 말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원도시와 유사한 워딩을 가지고 사용하는 도시들을 제가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울산에 있는 이런 점적이고 선적인 이런 녹지들을 결국은 크게 엮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구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원도시다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 챕터 정리했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큰 정책자들이 제안하는 아젠다가 아니라 우리 작은 골목 안에 문패 달듯이 조그맣게 이렇게 화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바텀업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것으로 토론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